우주에도 등대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등대이면서 우주의 GPS 역할을 할 만한 행성이 있다는 건 우주로의 여행에 도움을 줄 나침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풀선은 정확하게 맥동 전파원을 호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맥동 전파원은 고도로 자기화되어 있어 관측 가능한 전파의 형태로 전자기파의 광선을 뿜는 자전하는 중성자 별인 것입니다. 펄사를 표시하는 기호 PSR은 맥동 전파원의 약자인데요. 펄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1968년 7월에 조셀린 벨 버넬과 앤서니 휴이시가 발견하였습니다. 이 문제의 천체는 이상할 정도로 정확한 간격으로 빛의 파장을 방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천체가 뿜는 빛이 외계 생명체가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으며 이 수수께끼의 파장에 LGM-1, 즉 작고 푸른 사람이란 뜻의 리털 그린 맨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이 말의 첫 글자를 합쳐서 LGM-1이라는 명칭을 붙였으며 이후 외계 생명체를 희화하여 부르는 명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LGM-1이 펄사라고 판명된 뒤 CP1919라는 새 명칭이 붙었으며 현재 LGM-1은 PSR1919 플러스 21, PSR-B1919 플러스 21, PSR-J191 플러스 2153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틴 리즈에 따르면 펄사를 외계 지성체가 발사한 신호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발견 당시에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체물리 학자 피터 A. 스터록은 펄사를 통해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만약 이 사실이 진실로 드러나면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진지하게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이 말이 맞을지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맥동 전파원에서 오는 소리를 음파로 변경하여 들어보면 단순한 폭발음 같기만 한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CP1919는 전파를 방출하고 있었으나 이후 발견된 펄사들은 X선과 감마선을 방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펄사라는 단어는 맥동 현상을 보이는 별, 영어로 펄세이팅 스타를 압축하여 만든 신조어입니다. 이 단어는 1968년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1968년 토머스 골드와 프랑코 파치니는 각자 독립적으로 관측한 펄사가 회전하는 중성자 별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성운에 있는 펄사는 33m초 간격으로 빠른 맥동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1974년 앤터니 휴이시는 펄사를 발견한 공로에 힘입어 노벨 물리학상을 처음 수상한 천문학자가 되었으나 사실 휴이시의 조교로 일하는 벨이 펄사를 가장 먼저 발견했음에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고 공로를 휴이시가 독점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약 6.5광년 떨어진 황소자리 깊은 곳에서 웅장한 게 성운을 발견합니다. 18세기 중반에 처음 발견된 천문학자들은 이 성간가스 구름을 약 700년 전에 같은 지점에서 하늘을 밝게 비췄던 것으로 알려진 거대한 초신성 폭발과 연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펄사는 호기심의 원천으로 떠오릅니다. 개성운은 하늘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광범위하게 연구된 물체 중 하나이며 이를 탐사하는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계속해서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해왔습니다. 1960년대 후반 전파 천문학의 출현으로 개성운은 초신성에서 남은 또 다른 물체, 즉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 별과 같은 상당히 작지만 훨씬 더 극단적인 유형의 물체를 숨기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중성자별은 블랙홀로 변하기 전의 물질의 최종 형태이며 우리 은하계의 생명을 위한 성분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펄서에 미친 힘에 초점을 맞춰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괴물체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중성자별은 태양과 같은 물체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과 같은 태양은 수명이 거의 끝나가면 적색거성으로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 붕괴되어 핵이 노출되어 소형 백색외성을 변형됩니다. 그러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인 훨씬 더 크고 덜 안정적인 별의 경우에는 다른 운명을 걷게 됩니다. 이 거대한 별들은 서로 묶이지 않고 결국 연료가 고갈되어 자신의 엄청난 무게로 인해 붕괴됩니다. 그들의 외부층은 불활성 철심을 압축한 후 다시 튀어나와 눈부신 초신성 사건으로 폭발하며 우주를 밝힙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지는 문제의 비군 스텔라 코어의 질량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무게가 우리 태양의 3배 이상이라면 슈워츠쉴드 반경 너머로 물질을 계속 압축하여 사건의 지평선과 궁극적으로 블랙홀을 형성하는 폭주하는 중력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임계 질량 임계갑 아래에서는 무너지는 핵은 물질의 마지막 방어선을 극복할 만큼 무겁지 않으므로 분자가 서로 뭉개지면서 온도가 너무 높아져 결국 원자 구조가 부서지기 시작하여 코어의 철 덩어리가 아원자 입자의 조밀한 수프 덩어리로 변환됩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음전하를 띤 전자는 노출된 원자핵으로 분쇄되어 양전하를 띤 양성자와 합쳐져 풍부한 중성자 입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결국 핵은 원래 크기의 일부에 불과하고 과도한 중성자로 꽉 차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력 붕괴에 대한 실제적인 반격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중성자가 긴밀하게 갇힌 상태에서 동일한 양자 상태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중성자가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변동하고 상태를 전환하여 압축에 저항하는 축퇴 압력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원자 구조를 지탱하는 동일한 핵력의 도움으로 붕괴를 멈출 만큼 충분한 외부 압력이 가해집니다. 몸체의 너비가 약 25km를 넘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원자핵만큼 촘촘하게 채워져 별의 외층이 엉키고 초신성으로 폭발하여 남은 중성자별만 남게 됩니다. 대다수의 펄사는 1.5m초에서 8.5초 사이의 주기로 광선을 방출합니다. 방출빔이 지구를 향할 때만 펄사의 복사 활동을 관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펄사의 활동을 등대 효과라고 부르며 마치 맥박치는 존재 같다고 하여 펄사로 이름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성자별들은 매우 밀도가 높은 천체이기 때문에 자전주기와 그로 인한 맥동이 매우 규칙적입니다. 일부 펄사들의 경우 맥동의 규칙성은 원자 시계와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정확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주에서 본 것 중 가장 극단적인 물리적 현상의 이면에 있는 원동력입니다. 중성자별의 외부에는 과열된 철로 된 단단하고 고통스러운 껍질이 아래에서 펼쳐지는 지옥 같은 과정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중력 영향이 너무 강해서 떠나기 위해 필요한 탈출 속도는 빛 속도의 절반 이상이고 사실 시간조차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늘어나거나 팽창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이 환영철 껍질은 지구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중성자별이 거의 50만 켈빈에 달하는 방사능을 방출하면서 수억 년 동안 뜨거운 온도에서 지글지글 끓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녹는 온도조차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환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각을 자르는 중성자별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은 소위 핵 파스타라고 불리는 결정질 멘틀입니다. 찌그러진 중성자의 긴 줄은 핵에서 초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론화되는 진정한 형태의 벌크 중성자 이전에 다양한 중간 상태에서 물질을 퇴화시킵니다. 이 초유체의 소용돌이 몸체의 회전 속도와 함께 중성자별에 비할 데 없는 자기장이 보완되어 조상별의 엄청난 압축으로 인해 지구 강도의 수천억 배로 증폭되었습니다. 실제로 중성자별은 광범위한 전자기 현상을 나타내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은하계의 수십억 개의 별들 사이에서 때로는 다른 은하계에서도 완전히 눈에 띄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가시광선 스펙트럼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성자별은 라디오, X선 또는 감마선 주파수를 검색할 때 하늘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체의 스펙트럼은 중성자별의 유형과 그 주변의 물질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이 회전할 때 자기권 내에 갇힌 입자는 자속선을 따라 극관을 향해 이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면 근본적으로 반발되어 상대론적 속도의 가속으로 우주로 폭발하여 무선 파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싱크로트론 방사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극모자는 중성자별의 회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은 때때로 지구 방향으로 휩쓰는 등대처럼 몸 주위의 무선 에너지 광선처럼 깔때기를 흔듭니다. 이러한 신호는 종종 균일한 간격의 펄스로 감지할 수 있는 놀랍도록 주기적인 방식으로 지구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 방출의 펄서빔을 통해 야생에서 중성자별에 대한 최초의 실제 증거를 발견한 방법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전파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이와 유사한 것들이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서명 중 하나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원생인 자실린 벨 버넬이었습니다. 1967년 그녀는 1.3초 간격으로 발생하는 은하 펄스의 흐름을 아주 정밀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발견은 처음에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이 은하계의 다른 지적종의 인공적이고 공학적인 통신이라고 추측하여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서 개 성운의 중심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소수의 유사한 전파원은 백색 외성이 되기에는 너무 빠르게 회전하는 이 물체에 대한 보다 자연스러운 공유 기원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 중성자별은 곧 이러한 빠른 전파 신호의 원천에 대한 주요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은하 원반 전체에 걸쳐 3,200개 이상의 펄서 목록을 작성했으며 그중 대부분은 전파 펄서입니다. 그리고 은하수의 130억 년 수명 동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신성의 수를 고려하면 우리 은하계와 그 너머의 모든 은하계에는 최대 10억 개의 극단적인 방사성 항성액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고대의 것이며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냉각되고 회전 속도가 느려질 것입니다. 전파 펄서는 일반적으로 초신성 탄생 후 처음 100만 년 내에 가장 뜨겁고 가장 빠르게 회전합니다. 펄서가 중요한 동반성 없이 고립되어 존재하는 경우 스핀다운으로 알려진 과정에서 중력 및 전자기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전 운동량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펄서가 회전하면 자기장 선이 주변 공간을 끌고 붕괴되어 펄서의 운동 에너지를 전자기 복사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은 더 긴 파장의 전파 펄서에서 더 강력한 단파장 X선 및 감마선 방출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특징적인 중성자별 방출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중성자별은 일반적으로 공여체, 즉 쌍성계 내의 동반별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펄서가 백색 외성이든 적색 거성이든 항성 동반자를 호스팅하는 경우 방출된 물질은 파트너로부터 우주로 던져져 중성자별을 둘러싸는 강착 원반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입자는 이 디스크 내부에서 펄서 표면으로 공급되어 질량을 늘리고 회전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를 더 단단하게 채우고 각 운동량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유형은 X선 대역에서 눈에 띄기 때문에 강착 동력 펄서 또는 X선 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활력 있는 전자가 강착 원반에서 포착되어 자기권 내에 묶여 있어 속도가 느려져 오로라와 같은 핫스팟에서 고에너지 X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X선 방출은 회전하여 전파 펄서와 유사한 신호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스핀다운만 가능한 전파 펄서와 달리 X선 펄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심지어 회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반성이 작은 적색 또는 백색 외성이거나 별과 같은 태양이라면 우리는 이를 저질량 X선 쌍성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기증자로서 거대하고 불안정한 빨간색 또는 노란색 거인이 고질량 X선 바이너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이 펄서를 초당 수백 회전이라는 놀라운 속도로 회전시키기 위해 동반성으로부터 풍부한 에너지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펄서의 회전 주기가 10m초 미만이거나 초당 100회 회전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재활용 펄서라고도 알려진 밀리초 펄서라고 부릅니다. 밀리초 펄서는 가장 빠른 유형의 중성자별이며 강착에 의해 광속의 상당 부분으로 회전하는 천체입니다. 이는 펄서 주변 환경에 대한 매우 민감한 지표가 되는 매우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신호를 생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신호는 너무 자주 발생하므로 펄서의 소행성이 부드럽게 잡아당겨지는 것조차 도플러 편의 측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1992년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 두 개는 밀리초 펄서인 PSNR B1257 플러스 1이 주변에서 발견된 이 천체는 오늘날까지 알려진 가장 작은 외계 천체로 질량과 직경이 달과 비슷합니다. 최초의 밀리초 펄서 B1937 플러스 21은 10년 전에 초당 641회전의 속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40년 동안 확인된 약 200개의 재활용 펄서 중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 약 130개는 구상성단 내에서 발견됩니다. 구상성단의 별들은 서로 일광년 미만의 간격으로 수만 또는 수십만 개의 별이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높은 항성 밀도는 늙고 오래된 거대한 별들로 가득 찬 쌍성계에 적합하며 이들 중 다수는 오래전에 펄서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터젠 5와 47 투카네이 성단은 각각 37개와 22개로 알려진 가장 많은 수의 밀리초 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 터젠 5는 또한 현재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밀리초 펄서를 가지고 있으며 2024년 시점에서 J1748-2446AD는 약 716Hz의 놀라운 주파수로 이 물체는 빛의 4분의 1 속도로 우주를 통과하며 분당 약 43,000회 회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미친 속도에도 불구하고 중성자별의 회전 속도가 자기장 강도를 결정하는 원인은 아닙니다. 최근에 발견된 소위 거대 자기 헬륨별은 비슷한 크기의 대부분의 별보다 훨씬 더 자화되어 지구의 10만 배가 넘는 자기장 강도를 가진 거대한 자기 헬륨별입니다. 따라서 이 별이 수명을 다해 펄서로 전환되면 이미 과충전된 자기장이 몇 배로 증폭되어 가장 강력한 유형의 중성자 별인 마그네타로 변형되게 됩니다. 이 불경건하고 폭력적인 물체에 대한 이야기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월, 과학자들은 거대한 마젤란 그룹 내에서 깜박이지만 약간 더 긴 파장을 갖는 소위 연성 감마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5일, 그 물체는 당시 기록된 것 중 가장 밝은 감마선 폭발 중 하나와 함께 밤하늘에 나타났습니다. 1000년 동안 태양이 방출하는 것과 맞먹는 에너지를 5분의 1초 안에 방출하여 과학자들은 깜짝 놀랐고 이 증상의 범인은 중성자 별일 거라고 지목했는데 이 감마선의 부드러움과 반복되는 특성 모두 명백히 비정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연말까지 과학자들은 소프트 감마선 중계기라고 불리는 세 가지 신호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약 일주일에 걸쳐 주기적으로 저에너지 감마선으로 번쩍였다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다시 희미해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플레어가 발생하는 동안 과학자들은 회전 속도와 스핀 다운 수준을 비교하여 관련 자기장의 강도를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신호 모두 최소 100조 가우스 혹은 1000조 가우스 정도의 자기장 강도일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구를 둘러싼 자기장보다 약 2000조 배 더 강한 자기장으로 회전하는 중성자별이 낼 수 있는 최대량으로 짐작이 됩니다. 한편 천문학자들은 두 번째 유형의 변칙적으로 반복되는 고에너지 신호의 징후를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X선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자기 물체에서 발생하는 폭발, 분출, 지진의 산물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채택된 용어인 마그네타는 은하계 전체에 약 25개만 알려져 있을 정도로 기존 펄서보다 훨씬 더 희귀한데 아마도 마그네타가 이렇게 희귀하게 관측되는 이유는 가장 자화된 중성자별이 수명 주기 초기에 짧은 단계에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자기 재결합, 메가 플레어 및 필드 붕괴가 모두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중성자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폭발적인 전자기 활동은 변칙적인 X선 펄서 방출과 자기권 내의 광자와 플레어의 폭발과 지각의 강한 열 방출로 인해 발생합니다. 한편 부드러운 감마선 중계기 패턴은 마그네타의 과충전된 자속선이 풀리면서 생성되며 이로 인해 표면에서 별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죽은 별들이 회전하면서 그들의 금속 껍질이 양쪽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2004년 12월 27일 마그네타 1806D20이 1초 이내에 태양이 15만 년 이상 방출한 에너지 양의 감마선을 방출했습니다. 태양계로부터 4만 광년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별지진에 뒤따르는 충격파는 여전히 지구 상층 대기의 이온화 수준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폭발이 우리 행성에서 10광년 이내에 일어난다면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친 감마 방사선은 우리 행성의 보호자기장을 완전히 붕괴시킴으로써 광범위한 태양 복사가 대기의 보호층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며 결국 우리의 바다를 끓게 만들고 지구는 견딜 수 없는 수준의 방사선에 의해 폭격당해 화성처럼 바싹 마른 황무지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감마선은 별지진의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생각되는 유일한 유형의 풍부한 방사선은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현재까지 녹음된 약 700건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 무선 잡음으로 가득 찬 변칙적인 단시간 신호인 빠른 무선 폭발의 잠재적인 소스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무선 폭발 중 약 30개는 정기적인 방출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마그네타의 진동 껍질에서 발생하는 연감마선 중계기 방출과 유사한 기원을 가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는 중성자 별이 서로 충돌하여 더 큰 별 폭발을 촉진할 때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펄사들은 PSR B127 플러스 1이처럼 주변에 자신을 공전하는 행성들을 거느리기도 합니다. 2006년 막스 플랑크 외계 물리학 연구소의 베르너 베커는 펄사가 어떻게 방사선을 뿜어내는지에 대한 이론은 40년 가까운 연구에도 불구하고 걸음마 단계에 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펄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단계입니다. 천문학계에서는 펄사가 뿜어내는 에너지의 원천에 따라 펄사를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전 에너지 펄사는 자전 에너지의 손실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펄사이며 강착 에너지 펄사는 X선 펄사와 거의 비슷하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닌데요. 쌍성계 중성자별은 인접한 동방성 항성에서 나온 물질이 다른 쪽의 표면 위에 떨어지는데 이 강착 물질의 위치 에너지가 X선 및 다른 행성에서 관측 가능한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펄사입니다. 마그네타라고 불리는 펄사는 중성자별의 극도로 강한 중력장의 힘이 약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 생기는 펄사입니다. 위 셋 다 모두 중성자별이지만 관측되는 특징 및 근본적 성질은 서로 간에 매우 다릅니다. 다만 셋 사이에 공통분모는 있는데요. 이를테면 X선 펄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잃어버린 자전 에너지 펄사이며 팽창한 동반성에서 나온 물질이 강착되면서 지구 관찰자의 시야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질의 강착은 중성자별에 각 운동량을 공급하며 결국 자전 에너지 밀리초 펄사로 진화시키게 됩니다. 원래 펄사들의 이름은 이 천체를 발견한 천문대의 글자 뒤에 적경을 덧붙이는 식으로 지었습니다. 펄사들이 점점 많이 발견되면서 발견 대상에 붙는 기호들이 갈수록 복잡해져 갔는데요. 결국 맥동 전파원의 약자인 PSR 뒤에 펄사의 적경과 적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끔 적위를 세 자릿수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즉 PSR 1923 플러스 2672가 그 예입니다. 다수의 펄사가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 영문대 문자를 뒤에 덧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PSR 001이-72C와 PSR 0021-72D가 그렇습니다. 현재 규칙으로는 옛날에 발견된 펄사의 숫자 앞에는
원기 1950.0을 뜻하는 B를 붙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모든 펄사에는 원기 2000.0을 뜻하는 J를 붙이며 분각까지 포함한 저기를 함께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PSRJ 2일주일 플러스 2253이 그렇습니다. 1993년 이전 발견된 펄사들에는 J보다는 B 문자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펄사들에는 J만을 붙입니다. J가 붙은 모든 펄사들의 청구상 방위는 B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펄사 종류 중 마그네타는 영어로 마그네타로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중성자성의 유형입니다. 자기장의 붕괴는 고에너지 전자기파, 특히 X선과 감마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마그네타에 관한 이론은 1992년 로버트 덩컨과 크리스토퍼 톰슨에 의해 제기됐지만 1979년 3월 5일 발견된 마그네타에서 일어난 감마선 폭발이 최초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마그네타 가설은 영감마선 연속 방출원과 불규칙 X선 펄사라는 설명으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최근 이론의 진전은 마그네타에서 팽창하는 초신성 잔해까지의 에너지 쇠퇴가 아마 적게 관측된 매우 밝은 초신성의 경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러한 밝은 사건은 매우 거대한 별이상 불안정 초신성 혹은 맥동상 불안정 초신성이 될 때 일어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른 중성자성들과 같이 마그네타는 직경이 약 20km 정도고 질량은 태양보다 큰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그네타의 내부의 밀도는 설탕 한 조각 1억 톤이 넘는 물질이 들어있을 정도인데요. 마그네타는 다른 중성자성과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고 회전이 느려지고 있는지에 따라 구별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마그네타는 일반적인 중성자성의 회전이 1초보다 짧은 데 비해 10초에 정확히 한 번 회전합니다. 이 자기장은 매우 강력한 특유의 X선과 감마선의 폭발을 일으킵니다. 마그네타의 활동 수명은 짧은데요. 마그네타의 강력한 자기장은 약 10,000년 정도 지속되다 붕괴하는데 그 후 활동과 강한 X선 방출이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마그네타의 개수를 통해 우리 은하에 있는 비활동적인 마그네타의 수를 3천만 개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마그네타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성질은 자기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종종 매우 강력한 감마선 방출로 이어집니다. 1979년, 1998년, 2004년에 관측된 펄사가 그러한 예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펄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매우 정확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 미국의 물리학자 조셉 테일러와 러셀 홀스는 최초의 쌍성 펄서 주변에서 작동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관측 증거를 포착한 공로로 1993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들의 도플러 편의 측정 결과 빠르게 회전하는 펄서 1913+16과 더 느린 중성자별 동반자가 서로를 향해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손실됨에 따라 궤도가 조여지고 시공간 자체의 파문으로 방사됩니다. 이는 약 80년 전 아인슈타인의 주요 예측이었습니다. 이것은 중력파가 경험적으로 관찰된 최초의 사례였지만 앞으로 30년이 더 지나야 했습니다. 인류는 2015년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를 통해 처음으로 직접 탐지를 확인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내부 나선형 소형 몸체가 블랙홀이든 중성자별이든 서로 매우 가까이 다가갈 때 그들의 거대한 질량과 영향은 결국 광속의 3분의 2에 도달하는 속도로 가속됩니다. 우주에서는 빈번한 중력 영향의 급속한 궤도 이동은 합병 주변의 시공간을 증가시켜 우주를 가로질러 수십억 광년 동안 전 방향으로 퍼지는 중력 파문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에 광대한 우주를 퍼져나가던 이 중력은 라이고의 민감한 파동 탐색 장비 배열에 의해 감지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의 감지는 곧 뒤따르는 대격변 사건의 정확한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기 위한 전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쌍의 병합 중성자별이 충분히 가까워지면 자체 탈출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가속되어
외부 압력은 줄어들고 결국 철 껍질을 파열시켜 내부 내용물이 거의 진공에 가까운 공간에 노출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압력 차이로 초밀도 물질의 대부분이 탈출할 수 있으며 갑자기 중성자별 내부에 있던 압력이 더 강해지면 가장 강력한 초신성만큼 강력한 엄청난 킬러노바의 발화 및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초신성처럼 이러한 폭발의 분출구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교차하는 무거운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과 P 과정을 통해 결합하여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의 집합체를 생성합니다. 철, 금, 음부터 백금, 우라늄, 토륨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초신성이 아닌 킬로노바가 이 세계의 생명체를 위한 레시피에 들어있는 많은 성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 요소를 은하 전체에 씨를 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별과 마찬가지로 중성자별의 충돌도 우주 등급의 감마선 폭발을 생성합니다. 니는 격일로 감마선 망원경에 감지되는 하늘을 밝힐 정도로 가장 짧은 파장의 방사선의 거대한 폭발과 몇 초에서 몇 분까지 지속되는 더 긴 감마선 폭발은 킬로노바 중 초신성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반면 부서진 중성자별 내부가 우주로 노출되는 시간은 훨씬 짧아서 짧은 감마선 폭발과 더불어 아마도 2초 이하로 지속되는 빠른 전파 폭발만 남게 됩니다. 거의 즉시 양쪽 중성자별의 잔해가 다시 밀려들어 이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중력 붕괴를 겪는 새로운 복합 물체를 형성합니다. 결합된 질량이 우리 태양 질량의 2.5배 또는 3배 이상이면 몸체는 인계갑 아래 새로운 블랙홀을 형성할 것이며 단순히 새로운 더 무거운 재활용 펄서 또는 진화 주기를 가지는 마그네타로 다시 뭉쳐질 것입니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두 입자는 모두 2개 이상의 쿼크로 구성된 아원자 입자 클래스인 하드론 유형입니다. 쿼크는 압력이나 열로 쪼개질 수 있는 더 이상 하위 집합이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기본 입자입니다. 그것들은 우주에서 가장 작은 질량의 픽셀이며 젊은 우주에서 형성되는 최초의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야생에서는 자유 쿼크를 볼 수 없습니다. 중성자별과 유사한 쿼크 물질을 생성하려면 헤아릴 수 없는 온도와 밀도가 중성자별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한 조건이 마지막으로 존재했던 때는 우주가 탄생한 직후뿐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주 전체가 원자핵보다 훨씬 더 빽빽하게 들어차 있던 때였습니다. 플라즈마에 있는 원시 쿼크 접착제의 바다는 강력한 핵력의 정수가 흘러나와 모든 공간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간이 확장되었고 이 바다는 냉각 및 응축되어 강립자로 확산되고 이어서 다른 더 큰 집합체가 됩니다. 그 이후로 자유 쿼크는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 형성된 중성자별이 블랙홀에 대한 토만 오픈하이머 볼코프 한계에 가는 선을 밟는다면 특정 경계선 질량은 중성자 압력을 극복하여 쿼크 해방을 달성할 수 있는 일종의 중력 붕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뉴트로늄은 중력에 대한 자체의 훨씬 더 강력한 핵 반발력에 의해 분리되어 훨씬 더 압축되고 활동적인 쿼크 글루온 초유체로 분해되어 죽은 자에게 큰 원자핵과 반대되는 큰 하드로드의 밀도의 별표를 표시합니다. 그러한 물체는 가상의 쿼크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중성자별이 중성자에 비해 더 작은 쿼크 글루온 물질에 훨씬 더 압축된 구체인 것을 쿼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유한 방출 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성자별과 유사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쿼크별이 기본적인 1세대 업쿼크와 다운쿼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 별은 최대 직경이 약 15km인 압력이 덜한 핵물질층에 숨겨져 있는 쿼크 글루온 핵으로만 구성된 중성자별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쿼크별은 더 무거운 2세대 쿼크와 함께 거의 동일한 수의 업 및 다운 쿼크를 포함하는 3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쿼크는 총 6가지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다운 쿼크와 동일한 전하를 가지고 있지만 핵력을 통해 업 쿼크로 변환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존재는 쿼크별의 제조법을 대폭 변경하여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사실 이상한 쿼크 물질은 가장 높은 밀도의 질량에 대한 하나의 진정한 기반 상태일 수 있으며 다양한 수학적 틀을 통해 완벽하게 안정되고 영구적인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원자의 구조와 이를 쿼크 물질로 환원하는 이상한 쿼크 행성이나 이상한 쿼크 외성으로 붕괴되는 과정 등은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며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으며 이상한 별은 당분간 추측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들은 이론적인 영역에 확고히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수학으로 예측되고 기술되었지만 관찰을 통해 현실에 반영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루지 않은 혼성 중성자별의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D-Day 260로로 D40 내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별은 만광년 떨어진 카오스 바이너리 시스템입니다. 태양 질량의 몇 배에 달하는 블랙홀로 추정되는 보이지도 않는 동반성에게 가스와 물질을 잃고 있으며 이 동방성은 작은 진화된 F형 별이라 추정됩니다. 이 물체들은 상당한 속도로 서로의 궤도를 돌고 있으며 이는 쌍성자매에서 불량하게 변하는 중성자별의 산물인 하이브리드 별로 동일한 조상 별로부터 이러한 추진력을 가지고 탄생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반성이 외소성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방사성 적색 거성입니다. 줄어드는 궤도가 이웃별과 급접되었을 때 조각으로 찢어지기에는 너무 큽니다. 대신 안쪽으로 나선을 그리며 중성자별은 동방성 거인의 광구 바깥층 아래로 떨어지며 가시 지트코프 물체를 생성했을 것입니다. 1977년에 처음 개념화된 별 내의 별가시 지트코프 물체는 이웃 중성자별을 삼킨 적색 거성으로 이후 몇백 년 동안 거성의 핵을 향해 소용돌이치며 이동합니다. 플라즈마를 통해 자기장과 중력 영향을 끌어당겨 외부에서 내부 구조를 교란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별 중 하나 내부에서는 내부 구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혼란이 뒤따를 것입니다. 코어 자체는 중성자별 주위의 궤도로 끌어당겨지며 이 물체들은 서로 원을 그리며 더 가까워지다가 별 내부가 대부분을 합쳐서 새로 형성된 블랙홀로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는 속이 빈 적색 거성의 층이 상당 부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블랙홀을 돌며 먹이를 주는 이상하게 질량이 작은 F형 별을 형성하기 위해 응축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바로 이 남은 물질들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이러한 우주적 환경에 의해 촉발된 충돌로부터 얼마나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변 환경을 분쇄시키고 분해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중성자별의 광범위한 영향은 여전히 우리 은하계를 성장시키고 수명을 위해 먹이를 주는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충돌과 폭발로 생긴 펄서들의 신호 포착은 LGM-1 신호가 외계인의 신호일 것이라고 놀랐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과학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발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최초로 발견한 과학자가 외계인의 신호라고 판단했던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해석을 못해서 모를 뿐이지 그 신호가 외계인 신호인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